안녕하십니까. 정치의 흐름을 읽고 핵심을 짚어드리는 정치 나침반입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유튜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커질수록 한 가지 아쉬운 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체의 맥락과 논리를 살펴보기보다 특정 문장이나 일부 표현만 떼어내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견해는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이루어질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어떤 논리로 자신의 판단을 설명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를 인터뷰 내용에 따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번 인터뷰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권력을 지지할수록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방향이 보일 때는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제기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난 발언과 정책, 인사와 정부의 움직임을 종합해 내린 정치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유시민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인터뷰의 흐름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죠. 정치 전문 용어로는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정계 개편.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이 미디어에 나와서 어디 인터뷰하면서 재건축, 정축만 있는 게 아니고 재개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계 개편에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대규모 전면적인 정계 개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정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새로운 요소를 좀 붙여서 그 뭐 바르셀로나에 가면 까사바띠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띠오시 집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인데 그걸 가우디 보고 리노베이션을 해달라 그래서 가우디가 리노베이션을 한 집이거든요. 네. 그 집은 가우디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멋있는 집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원래 민주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민주당의 다른 요소들을 붙여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더 멋지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게 소규모 정계 개편이에요. 그러려면 원래 민주당에 있지 않았던 요소들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니까 다른 집 기둥 하나 뽑아온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집에서 뭐 떼온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집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죠. 네. 두 번째 제가 재건축이라고 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러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헐어야 되고 기존 집을 헐어낸 건축 자재 중에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쓰고 다른 데서 새로 가지고 온 거라고 섞어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집과 달라요. 그것은 증축과는 달라요. 중규모의 이 정계 개편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정당들을 같이 흡수한다든가 또는 다른 큰 정당의 일부를 떼온다든가 이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뭐냐 하면 동네 전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국 정치 지형 전체를 바꾸는 엄청 큰 정계 일이죠. 개편이에요. 이 세 가지의 정계 개편이 있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거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외연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뜨요시 집, 까사바뜨요 짓는 것처럼 더 멋지게. 사람들은 되게 그걸 생각을 했고, 근데 대통령은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현실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라야 의미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조롱, 공격이라든가 문조 틀레유 이렇게 묶어서 뉴스공장 심지어는 매불쇼 뭐 저 같은 이렇게 비평가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이것은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두 번째 거 재건축이거나 혹은 재개발은 더 힘든 일이죠.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비평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뭐 주인 행세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증축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냐. 아니거든요. 2002년도에 민주당하고는 달라요. 새정치국민회의인가 그때 뭐 후보 교체하려고 그러고 후보 뽑아놓고 그다음에 뭐 후보한테 국고보조금 들어온 거 돈도 집행 안 하고 그죠? 이런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했던 당이고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이고 네. 여당이잖아요. 이 당을 그렇게 그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인식이 있으면 재건축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라야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러니까 중규모 정계 개편도 대규모 전면적 정계 개편도 성공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판단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네,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뭐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전에 그 열린우리당 할 때 재건축 해놓고는 왜 이 재건축 못하게 하냐 비난하는. 유시민 씨 한번 봅시다. 그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그 대북 송금 특검부터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때 노무현을 만들어낸 정말 그 청락의 그 정신적 지주였던 강준만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네. 왜 그 강준만 씨 얘기는 재건축하냐 이거예요.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호남 민중의 뜻을 배신하고 그럴 때 그 강준만 교수를 제일 비판한 게 누구냐? 유시민 씨입니다. 지금 노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조중동과 싸우고 있고 기득권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준만 교수는 호남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반대한다.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역주의인데 그게 바로 적폐다.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 들렸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건데 네. 정치에서는 그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해야 돼요. 네.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긴 들렸어요. 그래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좀 밝게 하세요. 밝게. 비난하려 했던 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필요성을 인정 못 받을 거고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룰 수 없다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고한 거지. 그거는 뭐 정치에서 그런 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걸 하려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저도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사실들만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관심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는 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그 네. 판단에 대한 오류는 없을 걸로 보시는 거죠. 지금으로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인사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말 이걸 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좀 좁혀가지고 가령 인사로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만한 인사는 예를 들면 어떤 인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인사들이 있죠. 왜 우리 다 알지 무슨 몰라요 나는. 무슨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문제됐던 이병태 이병태도 카이스트 그 뉴라이트 예. 인류안도 마찬가지. 그거는 그 증축 정도로는 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증축 정도. 재개발일 수도 있죠. 증축하는 데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너무 또 그렇게. 나도 그거는 유 작가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 가만히 계세요. 왜 일을 더 키워요? 아니 증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진영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 저쪽 진영 사람들 한두 명 썼는데 그걸 갖고 너무 또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일부 언론에서 세상에 뭐 그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은 그러면 그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 다 주긴 뭘 다 줘요.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 그 시학처장님 또 있나? 뭐 약간 있겠지. 중간쯤 그런 억지가 아니고 그냥 대체적으로 이 주류적 입장 이건 다 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을 다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인사를 이쪽 민주당 쪽 계열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다 썼죠.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인데. 네. 그리고 일부를 저쪽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원만하게 안착된 사람도 많고요. 네. 근데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많죠. 뭐 이제 이병태 씨처럼. 이병태는 이제 뭐 나- 나중에 이혜원 뭐 기용은 안 됐지만 네. 이혜원 씨 파동도 다 잘 안 생겼고 됐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왜 우리 사람한테 자리 안 주고 딴 사람들 데려다 써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저 사람을 왜 데려올까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그냥 일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인사에서 증축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다 데려다 쓰면 다 박수 치는데 저런 사람들은 증축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물론 산토끼에서 외연을 넓히는 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건 가야 할 길이고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네. 매불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산토끼가 아니고 늑대를 데려와서 집토끼들을 다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거칠어. 아니 일을 그건 자꾸 너무 키워. 가격한 표현이지. 내가 봤을 먼저 땐 그런 가세요 그냥. 좀 약간 나 순화시키려고 모셨더니 일을 더 키우시네. 뭐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아니, 늑대 뭘 또 잡아먹어. 늑대까지는 없어. 거기 무슨 늑대가 이명태가 있어. 누구를 잡아먹었어. 혼자 난동 부리다가 간 거지. 그러니까요. 자기 발에 자기가 채였지. 그럼 고발원은 나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고.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검찰 개혁을 이렇게 한 건데요. 바로 넘어갑니까 검찰개혁? 아니 이제 여러 정황들이 이게 있죠. 지금 제일 핫하니까. 제일 핫하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검찰개혁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또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매불쇼만 해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KBS 프로그램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댓글로 제가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했던 얘기 지금도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은 또 내가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받아요. 그거 갖고 징징. 아니 징징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내 발언이 달라졌으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검찰 개혁을 같이 원했던 사람들이 내 발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를 공격을 해요. 난 이게 좀 혼란하다. 아니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그건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진영이라든지 아니, 이런 분들 말고 이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많잖아요 지금.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튀어요? 예.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대통령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밑에 사람들이 뭐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 했다 이런 거는 초기에 이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똑바로 안 보려고 이제 안경 껴야 제대로 보이는데 안경 벗고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그걸 외면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미 대선 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본인이 검찰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주창을 해왔고 그렇죠. 또 공약으로 내걸었고 예. 근데 유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의지가 원래부터?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까지는 안 따질게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네. 공약은 진심으로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건지는 제가 안 따질게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그렇지. 왜 이래? 그건,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거는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다. 저는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에 너무 밀리니까 3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법은 손을 과감하게 봐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내가 여론을 받아들여서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못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뭐 돈을 17억인가 뭐 쓰고 해놓고는 정부 안도 안 내고 지금 접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정반을 내게 하죠. 정반을 못 내게 했어요. 이것도 저는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오늘 뭐 일부 살려놓는 네. 소위 보안수사권이라는 완전 이름으로 폐지에 대해서 수사권 반대하는.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 개정안도 냈고요. 네. 기자회견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기자님 때문에 요거는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또 찾아봤는데 네.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냈던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예, 네. 있었어요. 네, 그거는 조금 바로잡을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맞다면은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나는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 2명이 공식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 통과하면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잖아요. 네. 법사위 구성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그렇죠. 검찰 개혁안이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시하는 거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판단할 수 있죠. 네. 그거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공약은 완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공약을 2022년 대선 때도 했고 질 때도 했고 이번에 이길 때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그게 경찰에 너무 비대해지고 이게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네. 일부라도 이런 이유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나와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인쇄 매체조차도 없던 그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다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작가님. 오늘 방송 이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방송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얘기는 예.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베스트셀러 중에 제목이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이 해요. 저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처해야지만 결국은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검찰개혁의 그걸 완성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의 정치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정당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니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안 그래도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 던진 거예요. 뭐냐. 작가님이 생각할 때는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잘못된 길이라는 표현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이 나 유시민이 봤을 때는 저거는 성공하지 못할 텐데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네. 이거는 잘못된 길이라는 걸 빨리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좀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선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선의가 있으면 대통령과 신뢰관계 있었던 분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란도 덜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문제의식이 있어요. 예. 우리 황희두 씨처럼 젊은 분들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세요? 나는 이거 강력한 문제의식이야. 너는 무조건 나와 함께. 예,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어때? 그러니까 너무 이게- 타당한 말 아니야? 저는 그렇죠. 맞죠? 어떤 저는 말씀이신지. 유시민 작가님 정도 되면 그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게 비선이지. 그게 왜 비선입니까? 소통이죠. 공식적인 라인들이 아니죠. 있고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그 네. 무슨 유튜버들이 내가 대통령하고 소통한다 매일 소통하는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근데 아니 자 보세요. 보수 농객들도 공개적으로 만납니다. 그게 왜 비선입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만나서 뭔가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그거는 문제죠. 유시민 작가는 나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만약 황희두 씨 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 좀 하자고 요청하면 만날 거예요? 당연히 예, 저는 그러면 아 그래요? 예. 저는 어떤 거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랬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오면 예? 그러면 제 의견은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먼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라 하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죠. 저는 사실 글쓰기하고 가끔 하는 비평 이게 제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고 네. 이 세상 안에서 제가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저도 저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건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선거운동원이었잖아요. 네. 선거운동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입장에서 늘 말하고 행동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제가 그 다스베이더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간헐적 자원봉사자 또는 정책 자문에 가끔 응하는 자원봉사자에 불과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저는 그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뭘 했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했던 비평가지 네. 선거 운동도 아니고 운동원도 아니고 참모도 아니고 알아요. 부하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떨 때 응하냐 자문에 응하냐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요청할 때 그래서 제가 문정부 때는 딱 한 번 조국 씨에게 임명장을 주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연락을 하셨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문에 응했던 거예요. 제 판단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일단 임명장은 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의견을 얘기했고 제가 그 의견을 얘기해서 문 대통령이 꼭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네네. 분들이 상반되는 의견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대통령이 되신 후에 저에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제가 뭘 만나서 이런 얘기를 아니, 하죠. 아니 근데 물론
제가 예. 작가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작가님한테 너무 과한 책임을 그렇죠. 지우는 거는 맞아요. 네. 네, 저는 그거는 그런 맞습니다. 책임까지 그리고, 지고 싶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결례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미물도 나라가 잘못될까 봐 맨날 발 동동 굴립니다. 작가님도 지금 여기에서 욕먹으면서 발언하는 것도 공론회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니, 어떻겠느냐는 저의 욕심을 말씀드린 대통령을 겁니다.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네. 대통령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잖아요. 말을 듣고요. 그죠? 어떤 의사결정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이걸 느낀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비평의 무대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들으라고 비평을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들으라고 비평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저희 책무는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네. 저는 그게 저희 책무라고 보고 있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소통되고 있지 않고요. 만나서 얘기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대통령이 들으라고 이 비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제가 보는 사실, 제가 받아들이는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면 주제 넘어야 돼 오늘은. 네. 체육 앵커하고 저랑 이런저런 소통을 하잖아요. 네. 방송에서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체육 앵커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하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공적인 어떤 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유시민 작가님은 작가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시민들을 향해서 대화하는 그런 방식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유 작가님이 계속 방송에서 강조했던 거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실패할 길로. 예.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면 저는 그 소통 방식도 한 번 정도는 바꿔볼 필요도 있다. 변주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예상 가능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조금 과하게 판단한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설득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믿지 마세요. 현대 정치는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현대 정치가 그거는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서 참모로서 캠프 종사자로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뭐냐면 굉장히 제가 죄송한 자기 고백인데, 문조톨레유라고 해가지고 맨날 혐오하고 비난했잖아. 그러면서 유시민을 반명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시민은 반명하면서 친문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다. 말도 안 된다. 내가 그걸 정말 공개적으로도 막 피를 토했어.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이 말의 힘이야. 그래서 내가 유시민 작가님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내가 찾아봤어. 꽤 많지 그런 게. 예. 찾아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유시민 작가의 방식으로 항상 도움을 줬었어. 예를 들어서 악마화가 심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명할 기회를 주더라고. 근데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더라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둘이 대화로 풀고 받아들이고 너무
보기가 그렇죠. 좋아. 신뢰관계야. 1월 2일 날 신년 토론 하면서 감정 조절 장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요새 뭐 여러 가지 공격 많이 받으시잖아요. 욕설 주고받은 음성 파일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뭐 철거민들하고 맥살자들이 했다 어쨌다 뭐 이런 거 많아요. 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 감정 조절 능력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유 작가님이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입원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반응을 한다니까. 그게 최대 약점이라니까. 그때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자신은 저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신년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서운했지. 네,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판단 착오였던 거죠. 왜 거기서 벌컥 화 안 냈어요? 별거 하는 데지 않고 거기 바로 물어봤지. 벌컥 화냈지.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주 훈련 부족이고요. 수양 부족인데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인정. 인정.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잡혀 들어갈 뻔했던 때도 그때는 유시민 작가 방식대로 굉장히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더라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싸워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굳세어라 재명아 그냥. 좋았잖아요. 그 관계가. 그럼요. 저는 열심히 응원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 열심히 응원했고 많은 기대를 했고. 그럼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 공론장에서 한 거잖아요. 공론장에서 한 거야. 이건 네. 맞아. 내가 확인이 가능한 근데 지금 이제 부분이니까. 황희도 그때는 당대표 시절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좀 달라요? 그게 어떻게 같나.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저분은 왜 나 정치인이고요.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제 우리 황희도 씨가 온라인은 제일 잘 아시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에 굉장히 밝은 분이잖아요. 예. 네. 근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이재명 지지자들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잖아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제 느낌에는 혐오 조장이 기본 컨셉이다라고 저는 소위 온라인 친명들의 활동의 기본 컨셉이 자기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혐오 조장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어때요? 아니요, 실제로 제가 DC 인사이드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갤러리 그 자료를 이재명 팬카페도 있고 그죠? 예, 그 자료를 많이 모아뒀었는데 2년 전부터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정확히는 친노 친문에 대한 공격이 엄청 이어졌고 거기서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나와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했고 다 했죠. 근데 이런 문제를 모르나? 말도 안 되고 저도 몇몇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걸 다 외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굳이 막 저처럼 온라인을 많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건너서 다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치가 된 지가 되게 오래됐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양비론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둘 다 그만해라. 맞아요. 거기서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아, 나도 그건 참 서운하더라고.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다스베이다에서 다 편집해버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다 편집한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편집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는 있었어. 보니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라는 저희 말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좀 이럴 때 좀 옆에서 좀 순환 좀 시키세요. 아, 나도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치하면 또 개입한다고 하실 겁니다. 아니지.
명픽을 팔지 못하게 해야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선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민주적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조건에서 제가 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는 각자가 뭘 어디서 어떻게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방법도 없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성원해왔던 시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보자. 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설마 하지 말고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몫을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떠한 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거기에는 이제 과대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오류의 여지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류의 여지는 항상 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는 거예요. 각자가 좀 알아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뭐 연락 오면 만나겠냐 이게 제가 뭐 단순히 뭐 시계 인증하고 이러고 싶어서 만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해결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지금 당정청이 나서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봐서 내부적으로 지난 7년 동안 설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저도 이제 바깥으로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네. 그 차원에서 지금 시민들께 그 문제, 뭐 디지털 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의견을 좀 전하고 싶다는 맥락이었습니다. 네. 사이버 내란에 관한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물론 좋은데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진짜로 그냥 뭐 그런 유튜버들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다 공적인 채널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쨌든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대통령과 개인적인 소통을 직접 이렇게 뚫리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소문이 말이 안 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방식은. 그래서 우리가 비선이라고 하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라인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고 직책도 없는 사람들인데 한 두어 그룹 정도가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뭔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거를 하려고 그런다. 뭐 대연정 이런 거 나왔을 때 네네. 이러면 부속실에 연락을 했어요. 누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부속실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안 된다. 누구가 저녁 시간에 좀 뵀으면 하는데 그 좀 말씀드려보라 이러면 이제 부속실장이 대통령께 보고 드려가지고 빈날로 해서 저녁에 오라고 하면 만찬. 저도 두어 번 그런 데 갔습니다. 가면 일종의 레드팀이에요. 그냥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옛날 정치하던 시절부터 알던 분들이 깊게 신뢰하는. 네. 거기 가면 이제 쓴소리를 엄청 하죠. 저도 몇 번 가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퇴임할 때 그 얘기 하시더만요. 네. 그러니까 유심히 재봤나 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어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유시민 예. 너무 잔소리 심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 안 하고 몰래 하시는 거야. 상의 안 하고. 상의하면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진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의견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해갖고 의견을 경청을 하셨어요. 그런 건 저는 다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좀 알거든요. 그렇게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갑자기 간 사람들이 어떤 표정, 어떤 눈빛, 어떤 말투, 어떤 행동 양식을 하는지를. 그게요, 권력이라는 게 도파민 폭풍을 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권력, 대통령 권력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여러 번 겪어본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난거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도파민 폭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귀찮아. 왜 또 전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아니라 비서실장 전화만 받아도 벌써 도파민 폭풍이 터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유의 표정과 말투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시민이 임명장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삐뚤어졌다고 논평을 해요. 처참하지 그런 거는. 네, 뭐 그런 아이고, 분들 얘기할 필요는 우리가 없고. 이제 촉법 비평가에 대해서는 그런 단어 좀 쓰지 마요 좀. 아유, 저 작가님. 아니 작가님,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내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가님을 향한 비판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할 때 당시 이제 진보 지식인들 이 먹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다.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맞지 않았냐. 그런 오류를 유시민 작가가 지금 범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예.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다른데 홍사훈 기자님이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한미 FTA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한미 FTA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라크 파병 같은 건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이라크 파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외교 정책 또는 통상 정책의 이슈,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였는데 지금 검찰 개혁 같은 거는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거잖아요. 이거 차원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어떤 정책이 있으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구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했어요. 뭘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렇게 비유해서 비판할 수 있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제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위험하다. 실패할 거다. 실패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그간의 그야말로 이 어떤 그 권력 독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러니까 피해자이고 그렇죠. 이걸 해야만이 정권도 재창출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텐데 왜? 그 문제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했죠. 썼죠. 예. 네. 이제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예.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뭔가 있어요. 아, 어떤 모델이 예,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3당 합당이에요. 1990년에요. 그게 민정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다음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 세 개가 합쳐갖고 의석의 거의 70%가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민자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구도로 보면 TK, PK, 충청도를 합쳐가지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그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이 생각을 알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나면 추론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저는 답답한 게 그러니까 물론 유 작가님 말이 본인 말이 다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비판이 많아요. 유시민 작가는 자기만 옳다고 해. 막 이런 아니, 비판이 많아요.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야, 요거는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아니, 누구나 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그렇죠. 하지. 난 틀렸어라고 주장하는 맞아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보안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지금 그 구조를 지금 애초에 그러니까 쭉 달려왔던 그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지금 분기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분기점이 틀어지면은 뭐 마음이 식는다 정도가 아니고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지지층들이.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은 정말 그거는 완전 물 건너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나부터도 정말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질 테니까. 이러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본인이 잘 알 텐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정권 재창출은 4년 뒤의 일이고요. 아직 네.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우냐 하면 대통령이 모호한 말을 하고 SNS에나 이런 데서 물론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해석 투쟁이 막 벌어져요. 예. 민주정에서는 이런 예.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민주정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안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해석의 여지 없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 SNS에 뭐 부처 돼지 이런 거 올리면 이게 뭔지를 둘러싸고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하고 뭐 누구는 그게 문조 틀레요를 유시민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조선일보라 그러고 이 난동이 벌어져. 이 소동. 아이 그 조선일보였어요. 좋아요. 여하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게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호한 말을 계속 주기적으로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는 민주정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그냥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뭐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지금. 예. 그럼 뭐 뭔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여기 다 그 언론 관련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니까 언론 이야기 잠깐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정말 나는 이 현상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내란범이었던 윤석열도 언론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윤석열 발언을 따가지고 전달해주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란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 유시민 그리고 뭐 김어준,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모든 언론, 모든 평론가, 모든 유튜버들이 모든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목소리로 비판을 합니다. 그나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도 노리고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렇게 견제받고 비판받는 거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는 민간인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요. 난 이거는 참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거 플러스 무섭다까지 가는 건 뭐냐? 자신들이 비판하는 유시민을 같이 혐오하지 않는 최욱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 이 관점. 이거는 이제 무섭다거든요. 앞에는 나는 이상하다. 뒤에 거는 좀 무섭다. 내가 욕먹기 싫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어떻게 죄송한데 해석해요? 먼저 가야 돼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일단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지금 뭐 횡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비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그 반열을 올려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뭔가 짜여진 빌드업의 일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 사실 많이 들고 특히 그 예전부터 당 활동을 저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들었었냐면 2019년에 유시민 작가님을 욕을 이런 방식으로 해요. 진영 논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면서 사회의 어른이면 좀 쓴소리도 해야지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방송에 나와서는 왜 정부에 쓴소리 하냐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봐온 입장에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요즘 보면은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유튜브 조회수 그러니까 막 맨날 퇴물됐다고 욕하면서 조회수 엄청 빨아먹잖아요. 아 유시민 퇴물됐다고 하면서. 퇴물됐다고 하면서 거론을 왜 하냐? 나 욕하면 조회수 올라가요? 지금 조회수 엄청 올라가죠.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저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퇴물이 된 이준석 얘기 한때 죄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진짜 퇴물됐으니까. 맞아.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씹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상처받을 이유는 없네. 이건 댓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무슨 뭐 작전 세력이 있겠거니 할 수도 있는데 댓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심지어 매불쇼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매불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다 외연 확장에 실패한 거네. 네, 제가 좀 그러니까 많이. 저는 저널리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 이거는 흔히 말해서 기성 언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가 더 하거든요. 더 하죠. 굉장히 심해요. 노골적이에요. 근데 거기가 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후발주자니까 이제 뭔가 조회수를 높이고 조회수 별로 안 구독자 수를- 나오던데 나 욕해도? 근데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조회수. 제가 한 번은 그건 아닌 것 이거는 같은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낀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외교 성과를 거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저널리즘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그런 거 안 너무나도 다뤄. 많은 시기였는데 그 유튜브 썸네일을 제가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이 화면에서 컴퓨터 유시민, 화면에서 정청래, 조국, 최욱. 이 한 화면에 한 8알이 유시민 작가님 썸네일이었어요. 네.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나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 왜 이럴까? 제가 봤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업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 정도로 돈벌이가 되나 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컨대 조중동 전통적으로 조중동 이런 데는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도 보수 세력하고 이제 뭐 민주 세력하고 사이에 중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다음에 한겨레나 경향처럼 우리가 보통 진보 매체라고 말하는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 쪽에
세력하고 민주 세력, 진보 세력 쪽에서는 진보 세력에 좀 기울어져 있지만 진보의 정파에 대해서는 또 중립이잖아요, 대체로. 맞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보면 그 구분 없이 제 발언이 뭐 맞냐, 뭐 민주당에 도움되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 그것도 뉴스토마토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 네. 제가 놀랐는데 진보층에서는 반반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깜짝 놀라서 이 정도로 동의 비율이 높단 말이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내용도 잘 안 알려져 있는 일개 비평가의 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반 나왔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정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도 보면 유력 후보가 팽팽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를 보면 평론가더라고. 거의 9대 1이죠. 99대 1 정도로 예. 완전히 김민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하지? 지금까지 재래 언론이나 혹은 유튜브 저널리스트들이 취해왔던 그런 각 진영 내에서의 중립성 최소한 또는 뭐 진보 보수의 중립성 이거 다 깨지고 민주당 안에 정파 사이에서도 중립을 안 지키는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용역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고요. 99대 1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95대 5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 이렇게 살펴보면 100개 중에 한 5개는 있어 그래도 공정하게 하는 데들.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반대야. 그렇지. 예, 우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자기 검열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와는 방향성이 다른 데가 절대 다수예요. 네. 그래서 나만 틀렸을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꼼꼼히 봐요. 저도 많이 봐요. 근데 특히 또 나와 관련된 거는 또 보는데 야 이건 참 동의가 안 돼. 그리고 뭐 귀담아 들을 내용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 일주일에 수십 군데 가서 말하는 분들이 뭐 들을 얘기 있는 걸 뭘 하겠어요. 이러니까 욕을 좀 드시는데. 틀면 그 사람들이 한 열댓 명이 똑같아 뺑뺑뺑뺑 돌아. 뭐 그것도 맞죠. 네. 재래 언론 유튜브부터 네, 맞아요. 네. 비평 프로그램부터 유튜브 그 저널리즘까지 말씀 맞아요. 네. 한 20명 정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면서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또는 뭐 어제 한 말과 다른 말을 오늘 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되게 무서운 분들도 있더라고. 그 비평가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하니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근데 돌로 쳐라 제일 먼저 던지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던지는 사람 이런 평론가들 무서워요.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틀다가 툭 나오면 막 끌는 돌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용서가 없어. 정말 죄 없는 자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러면 제일 먼저 던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고요. 네. 그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 깍두기 한 접시로 한정식 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맞아. 그냥 말 옮기는 걸로 비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참 저도 봐요. 들을 말이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견디기 힘들더라고 보면서. 아니 저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네네네. 그냥 비평.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거 좀 어쩔 수 없지 뭐. 네. 세상이 이런 걸.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면은 이런 비판이 또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반명선언. 반명선언. 이제 유시민, 너가 ABC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렇게 떠들었지. 근데 웬걸? 네가 제일 먼저 돌 던지네. 이 비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돌 던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들여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뭐 정치적으로 틀렸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겁니다. 다만 실패할 거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 본인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진영과 그 많은 시민들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만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돌 던지면 망해라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검찰 수사 받을 때 죽어서 뭐 속죄해라 이렇게 하는 게 돌 던지는 거죠.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보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론을 새로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그 여론을 보면서 자신의 노선을 수정하는 거. 그 여론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은? 노력해봐야죠.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지금은 무슨 누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뭘 이루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일어날지도 몰라.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거고 안 일어나야 맞는 거고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저 길을 저렇게 가는 것을 그냥 방관했을 때 내가 느끼게 될 어떤 가책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임기 1년밖에 안 된 분을 상대로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제가 무슨 싸움을 이기겠어요. 그냥 저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저의 생각을.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기 때문에. 예. 뭐 이기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방송 이후에 제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봤을 때 그 실패 길로 간다고 보셨으니까 그 길이 좀 바로 잡히거나 아니면 유시민 작가 보란 듯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그러면 더 좋죠. 네. 제가 틀렸고 대통령이 만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했다 그 길이 그게 뭐 재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 되었든 뭐든 성공했다 그럼 저는 아쉬움이 없어요. 잘 됐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응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의 인생 지금 60년이 좀 넘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 비평을 통해서 지지할 때도 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 이재명의 삶에 대해서는 늘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요. 제 생각이 틀려서 저는 완전 쫄딱 망하고 욕만 먹고 끝나고 책도 안 팔리고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그리고 대통령은 보란듯이 성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다 갈아엎어 가지고 정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뭐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고요. 대통령의 구상과 대통령의 생각이 옳고 옳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성공하면 좋겠어요.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데 내가. 그건 뭐 하나만 하면 말씀이죠. 하나만 하면 뭐 이겨서 뭐해? 뭐 이기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이겨? 그렇지. 뭐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려고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실언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였으니까. 지금은 결국 내가 합니다처럼 보이는데 다시 대통령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죠. 제가 옳다면. 알겠습니다. 우리 출판사 분들이 오늘 책 가지고 왔는데 책 얘기는 뭐 선나 껍데기 경상도 말로 했는데 뭐 사실상 오늘 책은 유시민 작가 스스로 불매 운동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도시기행 3. 그래 너무 많이 팔리면 또 B라고 욕 먹으니까 적당히 팔아주세요. 자기 장사한다고 또 난리 날 테니까요. 안 팔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어지러지래요.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됐죠, 최욱 씨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우려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에 완전히 뭐 빈정이 상해가지고 감정을 막 배출하고 가시면 어떡하나. 물론 뭐 그럴 만한 분은 아니지만.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인간 이재명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해요. 그가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하는 길로 위험한 길로 또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인생을 응원하는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다. 안 변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 다양성의 하나 아닌가. 결국 다양성이 한국 사회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욕 먹더라도 그리고 좀
돌 맞더라도 좀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기자님이야말로 그 거의 용역을 맡기시네. 제가 믿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비평의 관점이나 논리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그 여론조사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입을 틀어막는 거는 그 한 사람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게 존 스미트의 자유론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늘 옳은 걸로 입증되는 말만 하고 살라 그러면 다 입 닥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거는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또는 전적으로 오류라는 것 또는 약간의 오류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회라야 자유사회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 또 이거 방송 나오고 나서 한 열흘 동안 또 모든 미디어에서 유시민의 망은 이래가지고 시리즈를 하더라도 네. 예, 그것이 나의 견해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 신이 안 납니다. 아,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저도 무섭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 이건 너무 윤석열 그때 끝장내고 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 바라던 그 세상이 열리겠구나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순진하셔. 인간 사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이런 세상이 온 거는 정말로 그 신이 안 나 일단은 뭘 하는 거 있어서 내가 그냥 이 바닥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다만 이제 이 방송이 어떻게 편집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오늘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논의가 이어지려면 사실 이 사안을 이 방송을 다루는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미디어들이 좀 제대로 논점을 짚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또 조롱하고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논쟁이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좀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미디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그 정도까지 공감하는 비율이 나온 거 보고 희망을 느꼈다니까. 의외네. 거기 세상에. 플러스 아까 홍성훈 기자님 얘기에 이어서 덧붙이면 제 주변에도 홍성훈 기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검찰 개혁을 굉장히 원하시는 지지자분들인데 2명의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고 내란까지 극복을 했는데 이분들의 그거 하나 생각은 못하냐. 와 근데 검찰 개혁은 좀 안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또 이 방송이 나가서 약간 그런 어떤 생각을 더 강화하게 되는 어떤 만약에 그런 결과로 이어질까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대통령이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대통령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게 만들 수 있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김대중의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하고 당원 제도가 생긴 이래로는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그다음부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혼돈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점은